네. 법조계 정치권과 연결된 사건을 아주 명쾌하게 진단해주고 계십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모셨는데요. 요게 내년 총선을 여쭤봐도 될까요? 전망. 글쎄요, 저는 내년 총선을 그냥 가볍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사실은 지금 여권이나 뭐 다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로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당 대표인데 사법 리스크가 너무너무 심하잖아요. 그다음 그 사법 리스크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재판 받고 있을걸요 아마. 왜냐하면 화요일하고 금요일은 무조건 재판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화요일하고 금요일의 절반은 대장동이고요. 금요일의 절반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매일같이 재판 나가가지고 당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는가. 그 다음에 뭐 얼마 전에 성남 그 시의 공무원들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표한테 굉장히 불리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또 기사가 떴던데 그게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검찰에서 다 조사를 갖다 받았던 내용인데 그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수긍하지 않으니까 당시 성남시의 도시계획팀장 이런 사람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증인으로 나와서 검찰에 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도시계획팀장이 이 건은 이제 백현동 관련된 건인데 백현동 관련해가지고 김인섭이 그 뭐 이러이러한 걸 할 테니까 정진상이 그 도시계획팀장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김인섭이 이러이러하게 그 인섭이 형이 뭐 잘 할 테니까 뭐 백현동 관련해서 일이 있으니까 잘 도와줘라. 그런 이야기를 뭐 한 번도 아니고 막 여러 번 했다는 이야기. 그게 밝혀졌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나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거는 뭐 그 다 증거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법정에서 증인으로 불려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이제 뭐 우리끼리 이제 박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하는 대화하고 법정에서의 대화는 사실은 다르죠. 무게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위증자가 되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은 거짓말 해도 돼요. 거짓말은 좋지 않은 일이지만 뭐 그 좋은 거짓말도 있을 수 있죠. 뭐 하얀 거짓말 같은 거.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저한테 정 변호사님 잘생겼습니다. 그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진실 같은데 그 나쁜 거짓말은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듣기 좋은 그 거짓말이 뭐냐면 정 변호사 살 좀 빠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진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들으면 기분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나쁜 거 대부분의 거짓말은 나쁘죠. 그렇죠. 하지만은 거짓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범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말이 범죄가 된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선거에 나가가지고 그렇지, 선거에 나가서 거짓말하면 이거는 사람들한테 나쁜 영향을 미쳐서 선거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이렇게 공표하면은 허위사실 공표가 거짓말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좀 어려운 고상한 용어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선거 관련해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위증이란 말이에요. 위증은 선서를 하기 때문에 선서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제 위증죄로 처벌을 갖다 받지 않는 거거든요. 뭐 미국에는 사법방해죄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사법방해죄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사법방해죄는 엄연하게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법방해죄가 어떤 죄냐면 그게 바로 위증죄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증죄를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증언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웬만하면은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법정에서도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박사님하고 이렇게 가벼운 사석에서 한 이야기와 법정에서 선서하고 한 이야기는 무게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성남시의 도시계획팀장 또 누구 뭐 이렇게 계속 나와가지고 증언을 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증거예요. 이게 물적 증거라고 하는 게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이런 뭐 계약서 뭐 이런 것들만 물적 그 증거가 아니고 그런 것들은 증거지만 이렇게 물적 증거만 중요한 게 아니고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도 굉장히 강력한 증거인데 지금 그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의 그 화요일 금요일 재판을 통해서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뭐 이런저런 또 뭐 위증교사죄도 있고 뭣도 있고 해가지고 제 생각에 이재명 대표는 최소한 일주일에 3번 4번은 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과연 내년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뭐 강서구청장 선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래 뭐 예방주사 맞은 정도겠지라고 딱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등골이 오싹오싹해지는 것 같아요. 그 계기가 뭐냐면 뭡니까? 그 계기가 있어요. 네. 그 계기가 뭐냐면 위증교사죄를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장이 민사 33부에다가 배당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민사 33부가 이제 골치 아픈 된 모양인데 민사 33부 형사 부장- 33부. 네, 부장판사가 누굽니까? 그 김동연 부장이라고 있는데 네. 형사 33부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네. 대장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이 참 어리석게도 제 기준으로는 어리석게도 병합을 해버렸죠. 백현동을 그 기소하면서 네. 백현동 사건을 그 대장동 사건에 네. 병합 신청을 한 거예요. 아,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허. 그냥 기소를 갖다 딱 하면 그러면은 병합 신청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재명 피고인 이재명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재명 입장에선 병합되는 것이 좋은 거니까. 그 연기가 되고 자꾸 이러니까. 만약에 지질 거니까. 그 백현동이 따로 형사 33부가 아닌 형사 11부 같은 데다가 배당이 됐다. 그러면 화요일, 금요일 말고 월수, 목 중에 하루를 백현동은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한 번만 해서 되느냐? 두 번 해야 돼요. 음.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일주일에 4번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압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재명 대표는 자기의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노력도 안 할 거예요. 벗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끌기 위해서. 끌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유일해요. 어떤 거냐면 2027년까지 대선까지 끌어서. 재판이 확정이 되지 않게끔 모든 재판이 확정이 되지 않게끔 하는 게 확정이 되는 건 대법원 판결까지 대법원까지 얘기하는 거죠. 대법원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대표라고 하더라도 재판을 끌어서 어쨌든 2027년 12월 2027년 3월인가 이제 대선까지 끝까지 이제 이걸 끌어야 된다. 이게 지상 과제인데 그런데 그 검찰은 왜 백현동 건을 붙였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대장동 건만으로도 일주일에 2번 재판하고도 제가 봤을 때 그게 1심 끝나는데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김동연 부장이 한숨을 푹 쉬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갖다 봤더니 기록이 산더미 같은 거예요. 그렇지. 그걸 그래도 판사가 다 봐야 된단 말이에요. 불러야 될 증인이 100명이 될지 200명이 될지 아니, 몰라요. 왜 붙였을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봐주기에 검찰에서부터 이재명 봐주기가 들어간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리석은 거죠. 아, 어리석은 또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아니 그럼 그 검찰 팀에 누군가 이재명 봐주기 하는 검사가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아무리 있다고 해도 네. 거기에 중앙지검장이 이거는 저 무슨 병합이야. 저 같으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중앙지검장이에요. 검사님은. 그러면은 뭐 이봉규 검사가 이제 신입 검사로 딱 들어와가지고 그 검사장님 아니면 부장님 이거는 이러이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합해야 되겠습니다. 병합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검사장이라고 하면 너 미쳤냐? 저는 그랬을 거거든요. 그러면 송경호가 둘 중에 하나네요. 이재명 봐주기 하는 거 아니면은 전략 미스. 제가 봤을 때 점잖아요. 에이, 사람이 너무 점잖아요. 뭐 그거 지금 그래서 되겠습니까? 점잖아 가지고 아니, 상대가 아주 그냥 생적인데. 아니 근데 지금 제가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는 뭐 온갖 진짜 뭐 온갖 걸 다 동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점잖 빼고 있을 것인가? 제가 말이 좀 약간 샜는데 김동연 부장이 한숨을 푹 쉬었어요. 왜 한숨을 푹 쉬었냐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성남 FC 위례 관련된 이 재판을 하려고 봤더니 이건 봐서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일주일에 4번 5번 재판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는 참 할 수 없으니 최소한 일주일에 2번만 해야 되겠다. 2번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기 전에 화요일, 금요일 아예 미리 잡아놨었어요.
연기가 됐지만 9월 15일하고 또 며칠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잡아놨었는데 막상 재판 시작이 되니까 그 피고인 이재명 피고인 앞으로 우리 재판부는 대장동 건 관련해가지고 재판을 화요일하고 금요일날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 손을 번쩍 든 거예요. 재판장님 근데요. 금요일은 제가 다른 재판이 있거든요. 그 재판이 뭔데요? 공직선거법 재판이요. 그거 어떻게 진행됩니까? 격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최소한 2번을 해야 되는데 그 4분의 1이 날아간 거예요, 시간이.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그 한 번, 2번, 그러니까 2주일에 4번을 해야 되는데 2주일에 3번밖에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백현동을 갖다가 병합 신청을 한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저라면 이제 다른 데다가 다른 재판부로 오히려 해달라고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병합 신청을 하면 제가 검사라고 의견서 내가지고 이거는 백현동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기 때문에 한 재판부에서 하면 이거는 하세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병합하면 안 되고 분리해야 됩니다라고 의견서를 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검찰에서 병합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검찰에서 병합을 신청을 한 신청을 거예요.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신청을 했으니까 이게 이상하네. 그러니까 저는 참 이게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예. 제가 싸하게 느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뭡니까? 위증교사 관련된 거 있잖아요. 예. 위증교사 재판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 판사라면요. 늦어도 올해 안에는 다 끝나요. 뭐 복잡한 사건이 아니니까.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위증교사라고 하는 것은 뭘 전제로 하느냐. 위증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위증했냐 안 했냐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증을 한 사람이 자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거기서 자백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 네. 위증 교사한 사람이 뭐라고 자백을 했느냐 2가지를 자백한 거예요. 네. 첫 번째, 내가 지난번에 경기도지사 선거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나가가지고 네. 선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했습니다. 위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걸 자백을 한 거고 네. 두 번째는 내가 그렇게 위증을 한 것이 내가 이재명 대표를 진짜 존경하고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경기도지사로서 끝까지 남아야 된다라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위증을 한 게 아니고 내가 개딸이라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위증을 한 게 아니고 압박이 있었다는 거죠. 교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그럴듯하게 교사가 있었지만 거의 협박 수준의 압박이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누가?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그게 그 정황상으로도 그게 드러나는 게 명백하게 물적 증거로 드러난 게 뭐냐면은 제가 이걸 쭉 봤더니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한테 한두 번 전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김진성 씨가 그걸 듣다 김진성 씨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 위증한 사람. 위증한 사람. 그 김병량 전 시장 돌아가신 김병량 전 시장의 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가방 못지라고 하잖아요. 예. 수행 비서. 했던 사람이 법정에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재명 대표가 그 검사 사칭한 거 옛날에 검사 사칭한 거는 뭐 그거는 오해입니다 무고입니다 이런 식의 취지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김진성이라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재명의 반대편이었잖아요. 네. 이재명의 적이 누구였냐 김병량이었는데 김병량의 수행비서가 법정에 나와가지고 선서까지 하면서 그때 이재명 대표는 진짜 누명 쓴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재명이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직선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권순일 대법관 통해 가지고 살아난 사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재판을 갖다 보면 허위사실 공표가 뭐 형님 강제 입원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무려 혐의가 4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3개는 유죄 무죄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가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남은 게 가장 중요한 형님 강제 입원이었는데 그것까지 무죄가 되니까 이재명 대표가 살아난 거거든요. 부활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김진성이 그렇게 위증을 한 것이 자기 자신의 어떤 자발적인 의사로 위증을 한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아주 집요한 그러한 지시와 교사에 의해 가지고 그 위증 교사를 한 것이다. 그런데 왜 거기에다가 핸드폰 녹취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핸드폰 녹취까지 있었는데 그 녹취를 왜 그 사람이 했겠습니까? 처음부터 뭐 예를 들어서 이 박사님이 저한테 막 전화를 갖다가 해서 정 변호사 이것도 해 막 그러면 처음에 뭐 박사님 뭐 제가 그런 것까지 합니까? 죄송합니다 이랬을 텐데 계속
집요하게 이걸 갖다가 하니까 녹음을 한 거지. 이러다가 안 안 되겠다. 되겠다. 뭔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김진성이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의 전화를 녹취한 게 아닐 거예요. 한 몇 번은 그냥 지사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하도 집요하게 하니까 이건 안 되겠다. 내가 뭐라도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녹취를 갖다가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범행을 한 사람이 자백을 하고 자기의 자백을 뒷받침할 물적 증거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있고. 제가 봤을 때 이 위증교사 재판은 한 달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똑 떨어지는데. 기껏해야 하고 해도 2달이면 끝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위증교사가 그냥 뭐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집행유예 나올 수도 있지만 실형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그 금배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은? 피선거권이 날아가는 그러니까. 거예요. 피선거권이 날아가는 건데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진행되는 모든 사건들 중에서 제일 먼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사건인데 이거를 왜 병합을 했을까요? 서울지방법원장이 그 배당을 한 거예요. 배당을. 형사 33부에다가 배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배당이냐? 쉽게 말하면은 법원장이 그 33부 부장한테 야 이거 네가 해. 이거 네가 해. 그래서 이제 배당을 갖다가 하고 배당을 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시그널이냐? 병합을 해라 네가. 네가 병합을 해라. 그다음에 이제 분명히 가만히 지금 뭐 병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법원에서 재판장이 직권으로 병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조건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같은 재판부니까 뭐 어차피 피고인 똑같고 그러니까 병합을 해 주십시오라고 신청이 이재명 측에서 들어갈 거예요. 뭐 이것까지 병합해달라고 검찰이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법원에서 병합을 한다. 법원에서 직권으로 병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재명이 요청하고. 네네. 그런데 위증교사죄는요 5년 이하 징역이거든요. 이제 그 재판부가 그 법원에 가면 단독 재판부가 있어요. 판사 혼자서 하는 재판이에요. 합의부가 있어요. 그런데 합의부는 민사든 형사든 중요한 재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사는 뭐 속가가 뭐 몇 억짜리 이상 뭐 그런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형사는 형량을 기준으로 해서 단독이냐 합의부냐 이걸 생각을 하는데 사형, 무기 어마어마한 죄잖아요. 그 다음에 1년 이상의 징역이니까 1년부터 30년, 그러니까 30년 이하 징역과 관련해서는 합의부에서 해라. 그런데 지금 위증교사는 5년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칙적으로 단독 재판부에서 빨리 끝낼 수 있는 사건이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장이 이거는 그 단독에서 하지 말고 33부에서 해.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한데 결국은 그건 뭐냐 어떤 시그널이냐 병합해서 질질질 끌어.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대장동 성남FC 위례 이 재판부가 3개 하고 있어요. 거기에 백현동 추가됐어요. 거기에 위증교사까지 추가가 됐다고. 위증교사만 딱 그 떼가지고 재판하면 간단한 건데. 올해 안에 끝날 수 있는 재판인데 만약에 그 대장동 요건만 해도 뭐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백현동까지 간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막말로 이제 다음 대선까지 이제 끌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대선까지 그 대법원 판결 안 나올 가능성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높은데 그런데 이게 어떤 시그널이냐? 야, 법원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법원장급으로부터 부장판사 그 밑에 있는 그 단독 판사들까지 어마어마하게 지금 법원의 판사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저를 딱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등거리고 싸해진다는 건데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는 하나의 그 예방주사 맞았다고 뭐 여당에서도 막 그렇게 뭐 실실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을 일이 아니다. 왜냐? 강서구청장 선거는 상징적인 의미이고 중요한 거는 총선인데 실질적인 의미는 총선이란 말이에요. 뭐 강서구청장 뭐 김태우가 하든 진교훈이 하든 그냥 뭐 구청 살림 잘하면 그만이지. 그게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이 지금 장난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실질적인 의미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는 게 이제 위험한 건데.